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비타민의 장윤정입니다. 네, 수요일 바람이 좀 차가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출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에서는요, 아파트 시장을 전반적으로 총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이 임대수익에 관해서 사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요, 또 30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3.0%로 결정됐습니다. 총액대출 한도금리도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7개월 만입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올해 들어 연속 2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이탈하면서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9일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주요 주택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그린벨트를 포함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보금자리 주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금자리 주택은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중형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LH는 올해 정부가 수립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지만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14일 일본 대지진 사태와 관련해 현재 5.5까지로 돼 있는 국내 공공건설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6.5로 높이기로 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해 새로 짓는 공공건물 중 공공청사, 통신시설 등 재해통신시설 소방서, 경찰서를 포함해 피해 복구시설 학교, 집회장소를 포함한 대비시설에 대한 먼저 내진 설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건물들은 조달청이 발주 주체가 돼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법에서 의무화해 놓은 내진 설계 기준 이상으로 짓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부동산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이슈에 관해서 부동산 114 김혜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계대출과 또 직접 연관이 돼 있는 이 기준금리 인상 또 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죠? 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2.75%에서 3%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중후반대로 기존금리 인상 전보다는 0.03에서 0.09%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3.5%에서 3.7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 워낙 대부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데다가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금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음 뉴스를 살펴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추가적인 대출 규제나 이런 규제 완화 같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최근에 거론되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완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비타민에서도 서울시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그 기존의 최장 40년에서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논의가 됐었는데 최장 40년으로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해 5월부터 노원구, 양천구, 또 송파구 등의 11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건물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내구 연한을 진단을 했는데요. 진단 결과 기존의 재건축 연한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던 그 대치동이나 목동 신시가지 또 노원구의 상계동 일대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단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장 30년으로 그 완화하려던 서울시 의회의 조례 개정안도 무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건축 규제 말고도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지가 무산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번에 임시국회에서도 무산이 되면서 또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토양부에 따르면 주요 그 주택 법안에 대해서 국토해양위의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면서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요. 사실상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2년째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 업계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해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또 반면에 분양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달 말에 그 종료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완화가 추가적으로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나 분양 또 금융 규제 모두 당분간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좀 악재 속에서 아파트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사철과 전세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올해 초에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2월 말부터는 다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지금 2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가 무산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금주에 0.11%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국토양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아파트 거래량도 1월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고비는 좀 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아파트 시장이 워낙 그 반짝 거래량이 늘다가 다시 또 가격이 좀 오르면 바로 수요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면 이제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될 때는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네, 그렇죠. 막상 또 거래가 되고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처분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수익률이 달성되면 바로 처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역시 워낙 거래가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집중되는 시기가 반짝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적정 수준에서 정하시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처분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부동산 비타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이 아파트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이사님,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아파트 시장이 사실 이제 가격이 통계가 잡히고 하는 시점부터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과거 10년간의 아파트 사이클을 놓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 2002년에서 2003년에 아파트 가격이 한번 급등을 했었고요. 또 2006년에서 7년에 또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투자성이 높았던 그 저층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2000년대 이후에 주거 선호도의 편차가 커지면서 인기 지역, 또 대형 아파트가 급등하는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2006년에서 7년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중소형 아파트, 또 서울의 강북이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아파트 시장 요인 이외에 워낙 2000년 초반이 베이비 부머들이 40, 50대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였고 또 이들의 여유 자산이 좋은 지역, 넓은 면적, 투자성 있는 부동산으로 많이 유입되는 시기였다. 네. 그게 겹치면서 2000년대 두 차례의 가격 급등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2006년 말을 고점으로 해서 아파트 시장은 현재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가격이 이렇게 큰 변동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되는 정도 수준에서 올라왔다가 네. 또 회복이 되면 수요가 줄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침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변동폭도 크지 않고요. 거래도 많지 않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10년 동안 이런 매매 가격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유형이나 면적별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시장을 볼 때 투자적인 성격이 강한 부동산이냐 아니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이냐 또는 면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투자적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폭등기에 일반 아파트보다 더 많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반면에 이제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일반 아파트보다는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를 하실 점은 이전에 급등했던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권의 저층, 그러니까 5층 이하의 아파트가 고층화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은 10층에서 15층 정도의 중층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 아파트들인데요. 이 아파트들은 고층화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제 투자 메리트는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사이클만 보시고 가격이 오를 때 재건축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는구나 라고만 네. 생각을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면적별로 또 보자면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추이를 보자면 재건축 아파트 비중이 높았던 66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은 2000년대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66에서 99제곱미터, 그러니까 20평형대라고 하죠. 2006년 이후에 꾸준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면 전반적으로 20평대 이하의 아파트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165에서 198제곱미터, 50평대 대형 아파트는 2008년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추세는 면적별로 당분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단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워낙 2000년대 가격이 많이 네. 오른 시기를 겪으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급등기에 40, 50대를 맞은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는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10년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 결과 전국의 우리나라 인구가 4,8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지는 못하고 2019년 이후로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격 상승이 많았던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 인구 유입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되는 속도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꾸준히 순유입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순유입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아파트 가격은 그럼 어떠냐라고 볼 때 2006년 고점 이후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서 무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자금 조달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또 DTI 규제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구 분화와 그 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면서 한 20, 30평대의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또는 도심권, 신흥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대형 아파트는 지금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으로 김혜원 이사님과 아파트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함께 하실 시간이 기신 만큼 어떻게 마지막 시간이라 또 아쉬움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이사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부동산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네. 워낙 단기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어찌됐든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동안 또 좋은 정보 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용어 보시고요. 저는 비타민 처방전에서 뵙겠습니다. 네, 실제 부동산 상담 사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비타민 처방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114 이호연 과장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저희 또 마지막 네. 시간이에요. 또 그런 만큼 또 사연 알아보고 좀 더 자세한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아직 저금리 시기고 매매 시장이 썩 좋지 않아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릴 만한 상품에 관심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지만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고려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살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임대 시장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서울에서 2억 정도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매입할 만한 아파트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먼저 자세한 상담을 해보기 앞서서 일단 최근에 월세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부동산 124 통계 기준으로 지금 월세 지수라는 것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8년 1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해당 시점이 월세 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세 가격 자체는 개별적인 단지들의 전환율을 바탕으로 해서요. 보증금 값을 월세로 완전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반복 매매 지수라는 통계 방식을 이용해서 월세 지수를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호황기 같은 2005년에서 2006년 같은 시기에는 매매 가격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월세나 보증금 같은 형태들은 임대 수익에는 관심이 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오히려 월세 같은 임대 수익보다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자본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황기 이후에 2007년이나 2008년에 접어들면서 2008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을에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매매 거래도 많이 줄고 매매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9년 들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싼 매물 거래들이 좀 이어지면서 다소 좀 회복되는 듯 했는데요. 네. 다시 또 이제 정부에서 가격이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가을에 DTI 규제가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DTI 규제 이후에 다시 또 매수세가 좀 위축이 됐다 볼 수 있고요. 이제
작년이죠. 2010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자체에 이제 싼 매물 거래가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실제 매매 시장 자체가 좀 회복이 되는 듯 했는데 상반기에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2010년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보인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시장 자체가 과거와 같이 호황기를 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저금리 시대이고 그리고 매매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현재 또 DTI 규제까지도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 속에서 임대나 월세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2011년 이제 가장 최근인데 1월 들어서는 지금 월세 지수가 좀 주춤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2009년 가을 이후에는 꾸준하게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월세 지수 말고도 월세 시장을 좀 살펴볼 만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건 없을까요? 네, 월세 그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실제 부동산 상품별이라든지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이 조금씩 2009년 이후에 감소를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보증금의 비중이 가치가 작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적인 시장 상황에 앞서서 그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식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월세에서 실제 12달을 곱한 금액을 전세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 같은 경우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09년 이후에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통상 매매 금액을 바탕으로 이제 보증금과 같이 해서 매매 거래 투자를 진행을 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매매 가치나 거래가 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보증금을 통한 시세 차익의 가치가 좀 떨어졌고 보증금의 비중, 유용성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이 있는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월세 상대적인 선호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후에 꾸준하게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치 같은 경우는 실제 보증금보다도 월세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표로 좀 나타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보증금 비율보다 묶어두는 보증금 돈보다도 월세의 가치를 조금씩 더 선호를 하고 그 금액을 늘려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 지표에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월세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럼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뭐 국토해양부에서 2월부터 이제 네. 전세와 월세가 거래되는 그 건수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실 매매 실거래가만 발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월부터는 실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실거래 금액을 같이 공개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상품 자체는 사실 아파트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자료 통계 말고도 서울정보광장이라고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그 사이트에서도 실제 전월세 실거래 가격이 같이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 금액과 통계 수치도 같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외에도 단독이나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연립도 같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 관련된 통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정보광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으로 실제 서울의 아파트 월세 거래는 2월에 총 701건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1월보다 다소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이나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도 각각 2월에 4,658건 그리고 1,725건으로 1월보다는 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 송파, 서초 순으로 월세 거래가 2월에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권 중심으로 거래 사례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보다 이제 유독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서대문이나 강서, 은평, 종로
종로, 중랑 같은 강남권이 아닌 지역들도 1월보다는 거래 건수가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파트 외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관악, 광진, 마포, 동대문, 성북, 서대문 등지 지역에서 2월에 월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주거 형태가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상품들이 많은 곳들이 거래 건수도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월보다 거래 건수가 많이 증가했던 지역으로는 노원이나 동대문 등지가 1월보다는 한 2배 이상 많이 늘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는 송파나 마포, 강남, 강서, 서초, 은평 순으로 거래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도 1월보다는 중구나 강서, 동작 등지에서 2월에 거래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해서 도드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월세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월세 시장은 좀 거래 건수가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월세 시장을 바탕으로 한 임대 수익은 어떨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실제적으로 임대 수익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월세 가격은 좀 오르는 반면에 매매 시장 자체가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 많이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2주간은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요. 네. 이렇게 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시장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임대 수익률 자체는 약간 좀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임대 수익률은 2.92%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 12월과 같은 수치로 지금 현재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DTI 규제가 확대됐던 2009년 가을 이후에 매매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임대 수익률은 서서히 조금씩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서울에서는 어떤 지역의 임대 수익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네,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서울에서는 2011년 1월 기준으로 전체 2.92% 임대 수익률을 나타냈던 거에 비하면 구별로는 종로나 서대문, 성북, 도봉, 중랑 등 순으로 수익률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종로 같은 경우 3.8% 정도 임대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별로는 도심이나 한강 입구권역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지역들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런 이유는 강남 상구 자체가 사실은 이제 투자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매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더 낮게 보여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임대 수익률 자체 이제 계산을 하는 식을 참고적으로 아시게 되면은 월세 곱하기 12달 10일을 한 금액을 그러니까 월간 임대 수익률 바탕으로 받아들인 그 수익을 매매가 투자 금액이죠. 매매가에서 보증금 금액을 뺀 그 차익으로 나눈 것을 계산을 해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임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 부담이 크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형 임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원이나 관악 같은 경우는 3.3% 정도, 그리고 도심권역인 마포나 용산 같은 경우는 각각 3%나 2.8% 임대 수익률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분께서는 한 2억 정도 금액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2억 원을 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서울에서 살펴볼 만한 지역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지금 2억 원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다른 투자 금액보다는 저렴한 편으로 좀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평균 임대 수익이 한 2.92% 정도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임대 수익률 자체도 5% 이상 정도로 좀 높은 단지들을 한번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의 우려가 없어서 이렇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추가적으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 주변인 그 역삼동의 하나 진넥스빌이라든지 네. 한스빌 그리고 휴먼터치빌 소형 아파트가
월 한 60에서 90만 원 가량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연간 5에서 6% 정도 임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단지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우아이빌 3차, 선릉역 대우아이빌 5차, 그리고 대우아이빌 명문가, 멤버스 아파트 같은 소형 주상복합 아파트도 연간 5에서 한 8% 정도의 비교적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동의 2호빌, 대우 아이빌 소형이 매매 금액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선인데요. 이 금액으로 연간 5에서 6% 정도의 임대 수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도심권에서는 종로 익선동의 트레비앙이 1억 9천만 원 정도로 월 9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받을 수가 있고 임대 수익은 6% 정도 가량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좀 저렴한 강북권이라든지 서울 외곽지역 등지에서는 강동 같은 경우 천호동의 두산 이브 센티움이라든지 성내동의 SK 허브진이 매매 가격 1억 4,500이나 1억 9,500으로 실제 5% 정도 임대 수익률을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배후 수요가 가능한 네. 그 구로 같은 경우는 매매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로 연간 5에서 6% 정도 임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이제 자취생 수요가 좀 많은 관악 같은 경우는 봉천동의 관악 캠퍼스 타워가 1억 2,500만 원 정도로 월 55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 연간 5.5%의 임대 수익률까지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할 만한 소형 아파트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분들께서요, 그동안 지금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수고하셨다라는 이런 댓글들 달아주고 계신데요. 네, 과장님, 오늘 방송의 마지막인데 또 네. 그동안 준비하느라 또 많이 또 고생도 하셨고 그럴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오전에 사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다양한 상담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뭐 부동산 각각의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좀 더 친숙해지시고 가깝게 그 접근하시는 것들도 하나 뭐 앞으로도 이제 네. 많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비타민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저희 미래에셋 미디어와 그리고 부동산 124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